나는 조민식, 57세다.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치킨집 황금닭다리에서 오늘도 기름 냄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아내 순자와 함께 새벽 6시부터 준비해서 밤 11시까지 하루 15시간을 일해도 월 순수익은 겨우 250만 원 정도였다.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한다. 문제는 현우였다. 29살 아들이 3년째 백수로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다. 지방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3번이나 떨어진 후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런 현우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공무원보다 주식 투자가 훨씬 유망해요.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차트만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투자 전문가가 된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워렌 버핏이니 존 리니 하는 이름들을 줄줄 외우며 우리 부부에게 주식 용어를 설명해주곤 했다.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뭔가 하니까 좋다는 마음이었다. 용돈으로 주던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했다. 아버지, 봐요. 테슬라가 이렇게 올랐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잖아요. 순자는 반신반의했다. 주식이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누가 치킨집을 하겠니? 하지만 나는 아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사는 모습이 좋았다. 그런데 현우의 요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원금이 작으면 수익도 작아요. 500만 원만 더 투자하게 해주세요. 공무원 학원비 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민 끝에 500만 원을 줬다. 마지막이라는 조건을 걸고서 현우는 그 돈으로 또 한 번 수익을 냈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현우가 자꾸 내 신분증을 보자고 했다. 아버지 주민번호 뒷자리가 뭐였죠? 라고 묻기도 하고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했다. 딸 수진이 그런 모습을 목격했다고 귀띔해줬다. 아빠, 오빠가 뭔가 수상해요. 컴퓨터에서 대출 광고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도 설마 했다.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아들이 무슨 큰일을 벌일까 싶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어느 날 현우가 신용카드 승인 문자에 대해 물어봤다. 아버지, 카드 쓰면 바로 문자 와요? 당연하지. 요즘엔 다 실시간이야.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불법이지. 왜 그런 걸 물어? 아, 그냥 궁금해서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30년 전 27살에 순자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만 살아왔다. 치킨집도 정직하게 운영했고 세금도 빠짐없이 냈다. 그런 내가 키운 아들이 설마 나를 속일까. 하지만 현우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그럴 때마다 나를 보면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아, 투자 카페 사람들이요. 정보 공유하는 거예요. 한 달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조민식 고객님, 사업자 대출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사업자 대출 신청한 적이 없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죄송한데 무슨 대출 말씀이신가요? 고객님께서 직접 신청하신 건데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다. 현우의 수상한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신분증 사진, 대출 광고, 조용한 통화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현우를 불렀다. 현우야, 혹시 내 명의로 뭔가 한 거 없지?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내 29년 된 아들이 내 등에 칼을 꽂았다는 걸.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현우가 이미 내 명의로 얼마나 큰 빚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현우의 표정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다. 내 아들이 나를 속였다는 것을. 현우야, 솔직히 말해봐. 내 명의로 뭔가 했지? 아,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이었다. 30년간 아버지를 해온 내가 모를 리 없었다. 현우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할 때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다음날 은행에 직접 갔다. 신분증을 내밀며 내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지난달에 신용대출 2천만 원과 사업자 대출 8천만 원이 실행되었는데요. 머리가 띵했다. 총 1억 원. 내가 12년간 치킨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언제 신청했다고 나와 있나요? 지난달 15일 오후 2시경이네요. 휴대폰 본인 인증도 완료되어 있고요. 그날 나는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현우가 집에 혼자 있었다.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현우가 내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인증을 받았던 것이다. 집에 돌아와 현우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현우야, 지난달 15일에 뭘 했는지 기억나니? 15일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 휴대폰으로 대출 승인 받았지?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표정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드디어 인정했다. 하지만 현우의 변명은 더 가관이었다. 잠깐만 쓸 생각이었어요. 큰 수익 나면 바로 갚으려고 했는데 1억을 잠깐만?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내 목소리가 커졌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다. 순자가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현우가 내 명의로 1억 원 대출을 받았어. 순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평소 꼼꼼하게 가계부를 관리하던 순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뭐라고? 1억 원을? 어머니, 진정하세요. 곧 갚을 수 있어요. 현우는 여전히 현실을 모르고 있었다.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카 철민이 은행 지점장인 것을 생각해내고 급하게 연락했다. 철민아, 삼촌이 부탁이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삼촌? 현우가 혹시 다른 대출도 받았을까 봐서 좀 확인해 줄 수 있니? 1시간 후 철민에게서 온 전화는 절망적이었다. 삼촌, 큰일 났어요. 현우가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았어요. 총 빚이 2억 2천만 원이에요. 2억 2천만 원. 치킨집 월 순수익 250만 원으로는 이자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연 12% 이자만 해도 월 220만 원이 넘었다. 현우에게 다시 물었다. 또 다른 대출도 받았지. 전부 얼마야? 그게 조금 더 있어요. 얼마냐고. 2억, 아니, 2억 2천만 원 정도요. 순자가 주저앉았다. 딸 수진이 퇴근해서 상황을 듣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빠, 정말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평소 오빠를 걱정하던 수진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현우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보유한 주식들이 오르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분명. 그만해. 내가 소리쳤다. 57년을 살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다.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순자와 둘이서 이야기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 일단 현우가 가진 주식부터 다 팔아야 해. 그리고 치킨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졌다. 12년간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며 읽고 온 터전이었다. 단골 손님들과 쌓아온 정도 있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현우가 나에게 말했다. 아버지, 주식을 지금 팔면 너무 손해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진짜예요. 제가 분석한 대로라면. 그 순간 깨달았다. 현우는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 여전히 주식으로 만회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더 무서운 것은 현우의 다음 말이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내 아들이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고도 더 투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아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2억 2천만 원도 충격이었는데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다. 철민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심각했다. 삼촌, 죄송한데 또 확인해봤는데요. 현우가 어제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8천만 원을 더 빌렸어요.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총 3억 원. 내가 평생 벌어도 갚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그게 전부야? 지금까지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있을 수도. 현우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화를 참지 않았다. 3억이야, 3억. 너 미쳤냐?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57년 살면서 모은 돈보다 많은 빚을 내가 만들어놨는데? 현우는 여전히 뻔뻔했다.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좀 더 기다려주세요. 주식이 오르면 그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다. 3억 원의 빚을 지고도 아직 주식 생각만 하고 있었다. 순자가 옆에서 중얼거렸다. 이 집 어떻게 되는 거야? 치킨집 팔아도 2억밖에 안 되는데. 맞는 말이었다. 12년간 운영한 치킨집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합쳐도 2억 정도였다. 나머지 1억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다. 더 큰 문제는 이자였다. 제1금융권 대출은 연 10% 정도였지만 대부업체 돈은 연 20%가 넘었다. 계산해보니 월 이자만 400만 원이 넘었다. 치킨집 수익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데 현우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아버지, 지금 팔면 진짜 손해예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다음 달에 주가가. 그만해. 당장 다 팔아. 안 돼요. 지금 팔면 2억 손해라고요. 현우가 버럭 소리쳤다. 내 앞에서 아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아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다음 날, 나는 직접 현우의 증권 계좌를 확인했다. 3억으로 산 주식들이 현재 6천만 원 정도 가치밖에 남지 않았다. 2억 4천만 원이 증발한 상태였다. 현우야, 이게 뭐야? 6천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 일시적인 조정이에요. 곧 오를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나는 강제로 모든 주식을 매도했다. 현우가 발광했지만 상관없었다. 6천만 원. 3억 빚에서 이것만 빼면 2억 4천만 원이 남았다. 치킨집을 팔면 2억 원 정도 나올 테니 그래도 4천만 원은 부족했다. 더 절망적인 것은 현우의 태도였다. 주식을 강제로 팔자 완전히 적대적으로 변했다. 아버지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대박 날 수 있었는데 내가 너 인생을 망쳤다고? 네. 아버지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순간 뺨을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30년간 현우를 키우면서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었다. 지금 때린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철민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삼촌, 현우가 오늘도 대출 신청을 했어요. 다행히 한도 초과로 거절됐지만 뭐라고? 아직도 더 빌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2금융권, 대부업체까지 다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우가 아직도 돈을 더 빌리려 하고 있었다. 3억 원의 빚을 지고도 말이다. 그날 밤 현우와 마지막 대화를 했다. 현우야, 이제 정말 그만해. 우리 가족이 다 망할 뻔했어. 아버지는 몰라요. 주식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라고요. 타이밍? 3억 원 날리고도 타이밍? 손해본 게 아니에요. 아직 안 팔았으니까 손해가 아니라고요. 그 순간 확신했다. 내 아들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잃었다. 도박 중 독자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순자가 옆에서 말했다. 현우야, 이제 취업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야지. 취업이요? 지금 취업해서 월 200만 원 받으면 3억을 언제 갚아요? 차라리 주식으로. 또 주식 이야기냐? 내가 소리쳤다. 이 상황에서도 아직 주식 생각만 하고 있었다. 다음 날, 현우의 방이 조용했다. 평소처럼 컴퓨터 키보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상해서 문을 두드렸다. 현우야, 밥 먹어라.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어보니 현우가 없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많이 없어졌다. 여권도 사라졌다. 책상 위에 쪽지가 하나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해외에서 돈 벌어서 갚겠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내 아들이 3억 원의 빚을 나에게 떠넘기고 도망간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도망간 아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는 것을. 현우가 사라진 지 하루가 지났다. 처음에는 그냥 밖에 나간 줄 알았다. 하지만 이틀째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확신했다.
진짜 도망간 것이다. 순자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 수진이도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오빠를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다. 30년간 키운 아들이 3억 원의 빚을 떠넘기고 도망갔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나?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 왔습니다. 성인이신가요? 29살입니다. 성인은 본인 의지로 나간 경우 수사가 어렵습니다. 범죄 연관성이 있어야 내 명의로 3억 원 사기를 치고 도망갔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달라졌다. 사기 사건이라면 얘기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조카 철민에게도 연락했다. 철민아, 현우가 도망갔어. 출입국 기록 확인할 수 있니? 삼촌, 그건 개인정보라서.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확인 가능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담당 형사가 나에게 말했다. 조민식 씨, 아드님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3일 전 인천공항에서요. 베트남?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나라 중 하나였다. 현우가 미리 계획하고 도망간 것이 분명했다. 그럼 잡아올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에 화가 났다. 그 사이에 현우는 더 깊숙이 숨어버릴 것이다. 변호사를 찾아갔다. 내 돈으로 상담비 30만 원을 내면서도 억울했다. 아들이 제 명의로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가족 간 사기는 입증이 어려워요. 아드님이 아버지 동의 없이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동의한 적 없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니까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변호사마저 현우 편을 드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 그날 밤 인터넷을 뒤져서 해외 도피자 추적 전문 업체를 찾았다. 상담을 받아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베트남 현지 조사는 일주일에 500만 원입니다. 성공 보장은 못 해드려요. 500만 원. 이미 3억 원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또 돈을 써야 하나 고민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일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철민이 말렸다. 삼촌, 돈만 더 날려요. 현우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기다려? 얼마나 기다려? 10년? 20년? 아들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당했다. 3억 원의 빚을 지고도 반성하지 않고 도망간 놈을 어떻게 믿나. 일주일 후 조사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호치민에서 한국 교민 밀집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더 조사해야. 찾으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설득하는 수밖에. 설득. 3억 원 사기치고 도망간 놈을 설득으로 데려온다고? 말이 안 됐다. 그때 현우에게서 국제전화가 왔다. 3개월 만에 연락이었다.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치밀었다. 이 자식아. 어디 있어? 죄송해요.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이래서 뭐해? 3억 원 언제 갚을 거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여기 월급이 많지 않아서. 얼마나? 한 100만 원 정도요. 100만 원.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얼마나 되겠나. 그 돈으로 3억을 갚으려면 평생 걸릴 것이다. 당장 돌아와. 아버지, 저 돌아가면 감옥 가잖아요. 감옥은 무슨 감옥. 가족 사기는 처벌이 약하다는 걸 현우도 알고 있었다. 그냥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친 것이다. 감옥이 무서워서 도망갔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책임져야지.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주식만 조금 더 기다렸으면. 아직도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3억을 날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너 진짜 돌아올 생각 없지? 지금은 좀 어려워요. 전화를 끊었다. 현우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확신했다. 그날 밤 결심했다. 현우를 포기하는 것이다. 도망간 아들을 쫓아다니며 돈만 더 날릴 수는 없었다. 차라리 그 에너지로 3억 원 빚을 갚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현우가 언젠가 한국에 돌아오면 그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아버지를 이렇게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30년간 키운 아들이지만 이제는 남이나 다름없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나 마찬가지였다. 이제부터는 현우 없이 살아가야 했다. 3억 원의 빚을 안고서 말이다. 현우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었다. 밤마다 3억 원의 빚 때문에 잠들지 못하면서
분노만 커져갔다. 2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철민이 전화를 걸어왔다. 삼촌, 현우가 베트남에서 한국인들 상대로 또 사기를 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현지 교민들한테 가상화폐 투자 권유하면서 돈을 받아먹고 있대요. 피해자가 벌써 5명이나 돼요.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왔다. 도망가서도 사기를 치고 있다니. 현우는 완전히 사기꾼이 되어버린 것이다. 피해액이 얼마나 돼? 총 8천만 원 정도요. 현지 한국 영사관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참을 수 없었다. 내 아들이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고 있다니. 이런 놈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즉시 외교부와 영사관에 연락했다. 현우의 범죄 행위를 신고하고 강제 송환을 요청했다. 베트남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했다. 국제 공조 수사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베트남 당국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행동하기로 했다. 치킨집을 정리해서 나온 돈 2억 원 중 500만 원을 들여 베트남에 직접 갔다. 57년을 살면서 해외여행은 처음이었다. 호치민 공항에 도착해서 현지 교민사회에 수소문했다. 현우의 사진을 보여주며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다. 아, 이 사람이요? 조현우 맞죠? 여기서 사기쳐서 유명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3군 지역에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곳은 모르겠어요. 경찰이 찾고 있어서 자주 이사 다닌대요. 일주일 동안 호치민 전역을 뒤졌다.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 한국 식당, 노래방까지 찾아다녔다. 현우의 행적을 추적했다. 마침내 찾았다. 7군 지역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에 숨어 있었다. 현지 베트남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직접 찾아갔다. 현우는 나를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아,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이 자식아, 여기서도 사기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8천만 원 사기친 게 오해야? 현우는 변명도 못했다. 이미 현지에서도 수배 중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여기 감옥은 정말 무서워요. 그럼 한국 돌아가자. 그것도 안 돼요. 한국 가면 아버지가 더 화내실 거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 나는 즉시 베트남 경찰에 신고했다. 현우는 그날 체포됐다. 하지만 베트남 법정에서 현우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빠져나온 것이다. 그 돈도 결국 내가 됐다. 500만 원을 더 써야 했다. 이제 한국 돌아가자.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살 거예요. 현우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강제로 데려갈 방법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현우의 베트남 계좌를 추적해서 동결시켰다. 현지에서 일하는 곳도 알아내서 고용주에게 현우의 정체를 알렸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3억 원 사기치고 도망 온 범죄자입니다. 현우는 일자리를 잃었다. 거주지도 알려져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게 됐다. 한 달 후 현우가 굴복했다. 아버지, 항복할게요. 한국에 돌아갈게요. 진짜야? 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현우와 함께 한국에 돌아왔다. 인천공항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재판에서 현우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없었다. 베트남에서의 추가 사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감옥에 간 현우를 면회 갔다. 교도소복을 입은 아들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후회하지? 네,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2년 동안 현우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는 3억 원 빚을 갚기 위해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순자도 마트에서 일했다. 수진이도 승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2년 만에 3억 원을 모두 갚았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3억 5천만 원이었다. 현우가 출소한 날, 나는 그를 데리러 가지 않았다. 혼자 나오게 했다. 집에 돌아온 현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감옥에서 2년을 보내면서 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평생 갚겠어요. 갚기는 이미 다 갚았다. 네? 우리가 2년 동안 갚았어. 이자까지 해서 3억 5천만 원 전부 다. 현우가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너는 이제부터 너 인생 알아서 살아라. 우리 가족과는 상관없이. 냉정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이었다. 현우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다시는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현우는 공장에서 일하며 혼자 살고 있다. 가끔 안부 인사는 하지만 예전처럼 가족 행사에는 부르지 않는다. 나는 치킨집을 다시 차렸다. 작은 규모지만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순자와 수진이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다. 가끔 생각한다. 만약 내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현우는 베트남에서 계속 사기를 치며 살았을 것이다.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온 것이 옳았다. 도망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것이 내가 배운 교훈이다. 현우에게도 말해주고 싶다. 내가 저지른 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아버지의 끈질긴 추적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